글로벌 코인 동향,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있었던 글로벌 코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년 만에 있었던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소식부터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또 카르다노의 알론조 테스트넷 소식, 또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관련된 입장, 마지막으로는 SEC와의 소송 관련 얘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Bitcoin Taproot upgrade finally locked in activation set for November.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를 락인했습니다. 11월에 활성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비트코인 탭루트는 그 비트코인의 소프트 포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는 메인넷이 이렇게 분기가 될 때 네. 소프트 포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화폐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드 포크는 이 기존에 있는 메인넷에서 별도로 분기가 된다. 그래서 별도의 암호화폐가 탄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로 인해서 비트코인에서 분기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트코인의 소프트 포크인 탭루트가 이번에 9월 달에 적용이 될 예정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소프트 포크로의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비트코인 스크립트 작동 방식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그 2017년 8월에 있었던 세그윗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세그윗은 Segregated Witness라고 얘기를 해서요. 네. 이게 분리된 증명, 네. 즉 디지털 서명을 비트코인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따로 떼서 분리하는 그런 소프트 포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블록의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네. 디지털 서명을 별도로 이렇게 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이제 인풋이 있고 이제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풋을 봤을 때는 보낸 사람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웃풋은 받는 사람의 이제 주소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전송하려는 자금이 충분히 계좌 안에, 즉 지갑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디지털 서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서명에 관련된 데이터가 계속해서 매 블록에 들어가면 그 블록에서 거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그 블록을 따로 떼서 만든 게 세그윗이고 그 2017년 8월에 실시가 됐는데 지금 이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탭루트를 적용한다는 건데 이 탭루트는 저번에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떤 스크립트 중에 일부를 보이지 않게 네. 만들어준다. 외부에서 예,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즉 중요한 데이터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태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블록체인 위에서, 즉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네. 됩니다. 저번에 저희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예를 들어 저와 대표님이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를 송금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그 기록에 남지 않고 결과만 기록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같은 상황인 건가요? 예,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최종 등록되는 트랜잭션의 그 양이 작아지니까 수수료도 더 저렴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숨길 수가 있으니까 프라이버시도 강해지는 건데요. 이게 주는 의미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것들이 투명하게 모두 다 보여진다고 한다면 사실 기업들 간의 거래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왜냐면은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 프라이버시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도 좀 기업들 간의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암호화폐 자산군, 좀 디지털 자산군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탭루트가 적용되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활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1월부터 템루트가 활성화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블록체인 상에서 전송하고 저장하는 데이터 양이 감소하고 또 블록당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수수료도 더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템루트의 목표라고 하면 또 프라이버시와 확장성, 보안을 강화하는 거라고 하는데 네, 맞게 이해한 거겠죠? 네. 아, 예, 아주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기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각 블록체인들이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루트도 그것의 일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블록체인 1.0이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2.0인 이더리움에 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다, 그냥 거래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이 테플루트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우리도 이 안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덱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디파이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테플루트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템루트 업그레이드 소식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기사로 살펴볼게요. Ethereum 2.0 new deposit number set ATH in May. Here's why.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이 5월 새로운 ATH를 설정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5월 달에 그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6,681개 이더가 이더리움 2.0 풀에 이전이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 이더리움 2.0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게 그 기존의 POW에서 POS, 즉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 작업 증명은 여러분들이 채굴을 하려면 그 되게 엄청난 사양의 그 이더리움 노드가 있어야 돼요. 머신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가정에서 채굴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POS 지분 증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32개의 이더리움이 있으면 그거를 노드를 계속해서 이제 자격 검증에 풀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대략 4%에서 한 10% 사이에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나 이더리움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그에 관련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2.0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스테이킹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대 23%까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2022년으로 예정된 이더리움 2.0이 1.5단계는 돼야 이제 입금액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사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이게 처음에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n분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처음에 23% 이었던 것들이 점점 이제 줄어서 4%까지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시작하자마자 넣었던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300% 이상 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더리움 2.0 단계가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비콘 체인 단계예요. 이 단계에는 이더리움을 포스로 전환하는 단계가 가장 큰 그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 32이더가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또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32이더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32이더를 투자하지 않고 나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봤을 때 이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더리움을 그냥 몇 개를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래소 차원에서 그 이더리움에 같이 투자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한 이더리움 개수만큼 이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샤딩 단계인데 이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그 주변에 이제 64개 체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샤딩 체인과 통합이 되는 그런 단계, 즉 확장성이 커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딩 체인까지 다 통합이 되면 3단계 이더리움 2.0이 실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총 3단계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네. 또 기사에 따르면 지금 2.0 입금 주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된 게 50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개를 한 285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화로 약 148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입금이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지금 이더리움 2.0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그 나라들이 이 디지털 자산을 실제 자산으로 이제 편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더리움 지금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플럭추에이션, 즉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네. 변동성이 심하면 만약에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더리움 2.0에다가 넣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2.0에 한번 넣으면 이더리움 2.0 체인이 시작되기 전에는 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내 자산이 완전 제로가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안에서 안정된 자산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즉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이더리움 2.0 소식까지 전해봤고요. 다음은 카르다노 에이다입니다. First smart contract has successfully run on Cardano's Alonso testnet. 카르다노가 알론조 테스트넷에서 첫 번째 스마트 계약을 성공적으로 가동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 알론조 테스트넷도 좀 전에 비트코인의 테플루트와 마찬가지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한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개념을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계약인데 스마트하다. 네. 즉 스마트하다는 뭐냐면 그 사람이 굳이 관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라는 계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고 네. 여기다 뭐 버튼을 눌러서 콜라가 이렇게 나올 때 네.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개입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래밍이 된 어떤 함수 안에 그 인풋을 넣으면 저절로 아웃풋이 되는 그런 계약을 스마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한마디로 자판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네. 그 스마트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사기들이 만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카지노, 즉 뭐 강원 정선에서 이제 카지노를 했을 때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카지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온라인에 이렇게 딱 떴을 때는 과연 내가 이게 속고 있는 게 아닌지, 네. 내가 공정하게 이 게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 돈을 따는 구조를 프로그래밍 해놓고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블록체인 특성상.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구조라면 나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지면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좀 더 투명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르다노의 스마트 계약 출시는 9월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카르다노도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알론조 블루 6월에 네. 일어나는 업데이트고요. 그리고 7월에는 알론조 화이트, 그리고 8월에는 알론조 퍼플을 거쳐서 네. 9월에 메인넷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90일 정도가 걸리는 셈이네요. 네. 네. 보통 테스트넷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메인넷에 바로 적용을 하면 에러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특히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체인 자체를 분기하기 전에 즉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뭔가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이 결과물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단계의 테스트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저희가 이번 업그레이드 소식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예, 에이다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상당히 많은 뎁과 디파이의 메인
플랫폼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보다 좀 더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속도도 빠른 에이다에서 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더리움의 상당히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에이다의 업데이트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donesian Central Bank prohibits cryptocurrencies as payment tool.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네, 어떤 소식인가요? 예, 페리 와르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르지오는 암호화폐는 인도네시아 헌법과 은행법, 통화법에 따른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나온 거 보면 계속해서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제는 금지하는데 거래는 허용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어떤 이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걸 검토 중인 것 같고요. 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CBDC를 발행하기 위한 어떤 밑작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맞게 해석을 한 걸까요? 네, 인도네시아가 CBDC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CBDC를 제외하고 다른 암호화폐들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생각하는 그 CBDC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CBDC가 지금은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현 씨가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CBDC를 안 쓰고 다른 암호화폐를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은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CBDC만 인도네시아의 그런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자기들의 통화 정책을 활용하기 상당히 쉬운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 CBDC의 경쟁자인 다른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을 금지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전부터 이 디지털 루피아, 화폐가 루피아라고 해요. 이 디지털 루피아를 발행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인도네시아 이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플랫폼으로 발행할 건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발행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결제를 금지한 게 원래 있던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나라들, 즉 뭐 중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가 CBDC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나라들이 그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조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내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으로, 즉 금과 같은 그런 자산으로는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결제는 CBDC를 통해서 일단은 하자라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고요. 근데 이후에 CBDC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하나 둘씩 이렇게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통제, 권한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인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ndia may classify Bitcoin as an asset class sources.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 등급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기사인가요? 예, 지금 당장 뭐 입장을 바꿨다라는 건 아니고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밝혔는데 요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좀 소식통이 있대요. 거기에서 정부가 암호화폐를 초기에 적대적인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쪽 비트코인을 자산 클래스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이제 다가오는 몬순 세션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몬순 세션이 뭐냐면 이제 의회가 일반적으로 7월에 모여서 뭔가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간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9월로 연기가 됐는데 올해는 7월에 그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몬순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인도는 인구가 14억 명이고 큰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대형 거래소들도 인도로 진출하기 위해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걸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제 중앙은행은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네. 아직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인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이 그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를 했었던 2018년에 4월 회담에 의해서 나온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네. 예, 그런 부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작년 3월이군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비트코인이 저 인도가 그 미국 경제와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인도도 그냥 손 놓고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글로벌 추세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도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Legal expert says Tether and Binance Coin are likely picks for SEC lawsuit. 네, 제레미 호건이라는 변호사가요, 테더와 바이낸스 코인이 SEC 다음 소송 후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제레미 호건이 누군데 이 사람이 이런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리플이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리플의 대표 변호사고 암호화폐 전문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SEC의 입장을 잘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주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위험 등급 점수를 이렇게 또 매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수에서 지금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위험 등급 10점 만점에 8.5점. 그리고 테더는 9점을 이 사람이 이제 매겼어요. 높은 점수를 줬네요. 그죠?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본 거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보통 네. 암호화폐가 이제 증권으로 분류되면 그 증권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네. 근데 요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는 호위 테스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호위 테스트가 뭐냐면 1946년에 그 호위사가 네. 그 플로리다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던 그런 감귤 농장을 네. 팔고 그거를 다시 재임대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또 매매하고 그 투자 이익을 투자자들과 함께 공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SEC가 이 회사가 그러면은 이 투자 계약을 맺은 거냐, 맺지 않은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에 대해 네. 조건이 4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투자가 발생할 것, 두 번째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이 기대될 것, 세 번째는 어떤 회사가 있을 것, 네. 마지막으로는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을 것인데 네. 예, 그 4번째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증권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와 테더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호의 테스트의 네. 기준에 적용해서 리플과 SEC 소송도 바라보고 있고 그 기준에 적용을 해서 이제 테더와 바이낸스 코인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SEC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한 코인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은 상당히 변혁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투자해 놓고 그냥 나중에 3년 뒤에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유심히 자기들이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4가지 기준도 한번 투자하고 계신 코인이 이 4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혹시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스테이킹을 하면서 어떤 수수료를 받게 만드는 것도 다 네.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글로벌 코인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